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귀순 북한 병사 상태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생충 등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환자 인권을 권하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환자를 수술한 이국종 교수는 모든 정보는 군 그리고 정보당국과 상의에 공개 결정된 것으로 비난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했죠.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이 문제를 봅니다. 과거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 동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양을 비위생, 전근대, 야만의 이미지로 형상화했었죠. 너희들은 그렇게 미개하니 우리에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환자 인권으로 표현된 김종대 의원이 느낀 불편함의 본질은 우리 남한이 목숨을 걸고 기순한 한 병사의 기생충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졸렬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런 불편함이었다면, 그런 종류의 불편함이었다면 그 비판은 당국과 협의하에 의학적 팩트를 브리핑한 이 교수 개인이 아니라 정보 공개 범주를 정한 당국과 기생충 화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한의 비위생만을 강조한 미디어에 포커스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우리 미디어가 북한을 상대하는 그 멘탈리티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의미가 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될 줄은. 네,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 순위에 있던데요. 여기 잠깐만 하자면, 왜냐하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하다 끝내면 되죠. 네, 잠깐요. 네. 김종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프레임을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환자 인권만으로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타겟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학적으로만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남한의 병사가 그 구역에서 똑같은 총격을 당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수술 과정에서 회복을 지연시키는 회축이 발견됐다. 이런 똑같은 상황을 남한 병사로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자, 회축을 공개합시다 했을 것인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그걸 크게 종편에서 기생충 화면을 집중적으로 띄웠을 것인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남한 병사 그러면 향후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러면 인권 문제나 사생활 보호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권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생충 화면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종편이나 보수매체의 졸렬한 의도나 제가 얘기한 그런 멘탈리티의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의학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여기에 북핵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순한 북한 병사. 총격당해서 위독한 북한 병사를 살려내는 남한의 의술. 게다가 평판이 아주 높은 의사. 여기에 이제 남한보다 굉장히 열등하다고 비위생적인 북한을 알리기 좋은 기생충이라는 소재의 등장. 그걸 놓치지 않고 막 화면에 뿌려대는 종편. 보수매체 이런 복합적 요소가 다 중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환자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다 도파할 수가 없다 도저히. 게다가 그 상대는 평판이 높은 의사인데 대중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프레임을 너무 좁게 잡았다는 건 그런 의미다. 저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구속적부심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댓글부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건데요.
관련한 판단을 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열 저희 영장 해설 판사님이 나오실 찬스인데 오늘 수능 예. 학부모신가요? 예, 하필 예. 자녀 수능이라 저는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예,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대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라고. 예, 대단히 부족하지만 잠시 후에 요사를 또 해설하기 위해서 대타 양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적폐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누구였죠? 김경숙 교수. 예, 김경숙 교수가 이제 질병, 암. 예, 당시 암이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예, 암이기 질병을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요구했고 예. 그때 그때 이제 안 됐죠. 예,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예. 심지어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51부요. 적폐 수사에서 소위 적폐 수사에서 구속 적부심을 요구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질병 암이기라서 한 걸 제외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자체가 처음이고요. 예, 석방된 것도 당연히 그럼 처음이죠. 저는 왜냐하면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묻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청한 자체가 될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례적이고 떨어진 건 더 이례적이죠. 이상합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또 구속됐거든요. 해설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에이, 자꾸 부족하다 그러시는 건가요? 영장 실질심사를 안 해본 분이잖아요. 이분은. 양변과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에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성형시술 내용에 대해서 SBS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을 때도 참사 이후 처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시술이 이뤄졌다라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점은 5월 12일과 13일인데요. 비선 의료를 했던 김영재 원장 그리고 또 부인까지도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특검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세월호 사고 이틀 후에 적어도 이틀 후에는 시술을 하는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는 게 특검의 조사 보고서였는데 그게 공개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고 당일도 미용과 관련된 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때 일정을 비워두고 있었고 미리. 네, 수요일 날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사에게 전날 오지 말라고 통보해 두었고 그렇다면 사전에 예약된 그리고 그로부터 9일 동안 미리 일정이 안 잡혀 있었고 사전 예약된 어떤 미용 관련 일정이 있었을 거라고 강력히 추정하는 바에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그 이후에 거의 한 달여간 수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시만 되돌아가 보면 전 국민이 이제 화면을 지켜보며 혹시 추가 그렇죠. 그냥 충격받고 슬퍼하고. 그다음에 오늘은 수색을 한다. 유가족들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길에 나가서 뭘 사질 않는다.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안 마신다. 이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예. 네, 5월 한 달에만 비선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했다라는 것이요.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여튼 그런 게 밝혀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지난 17일에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를 은폐했다라는 건데요.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를 모른 채 지난 18일에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당시 유골 수습 보고를 받았던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세월의 선처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요. 자신이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수습 가족들하고 여기서 그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다 얘기돼 있는데
또 유골이 나오니까 그럼 연장하게 될까봐 이 사실을 숨겼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현장의 부본부장 정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누가 이 결정을 내리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유골이 나왔는데 이제 그만하자라고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겨우 5일 만에 들켰잖아요.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 반드시 파악해 봐야 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유골이 나오면 계속 수습해 가야 되는 거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접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추가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한 건지.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모두 정치에 관여해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지시인데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뤄졌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다시 한번 소환되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될 개연성이 있네요. 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에도 혐의 선상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추명호 소위 이제 최순실 라인 전 국장의 공범으로 적시되고 네,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 사찰의 지시는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았다. 예. 이번에도 빠져나갈까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 외에 양지열 변호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예, 차은택 씨가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너무 많은 혐의와 너무 많은 사안에서 공범 혹은 직접 지시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사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태극기 들고 집회하시는데 그 집회는 법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사안 가지고 이정열 판사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결이 안 돼서 아침에 연락했더니 대타 양지열 변호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그 사이 전화 끊어졌어요? 예. 기다리다가 삐졌나 봐요. 전화 연결됐다는 소리 듣고 제가 들어왔는데 다시 연결됐습니까? 예. 큰 도움이 안 되네요. 지금 30초를 까먹었어요. 변호사님? 예, 여보세요? 네. 대타가 이렇게 뭘 까먹어요? 시간을. 자, 빨리 얘기합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왜냐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그거를 그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 인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예.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이제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리는 없잖아요. 그 연세에. 이게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율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이게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그거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양형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궤심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말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저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어요. 예, 그건 다른 이야기고 구속적부 심. 예, 하여튼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에 체포 구속적부심을 넓게 크게 하나 더 보니까 그 두 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구속도 없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나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위에.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이 구속 사유가 없어졌다고 보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저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대로 청구 자체가 이상하고 그래서 이거 이미 신청할 때 인용될 줄 알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일이다. 저는 바보 됐어요. 어제 기자분들이 여러 번 전화를 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더 깊이는 양 변호사님께서 대답할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새벽에 지금 전화 걸어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판사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대타 고생하셨고요. 스튜디오에서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위가 많습니다. 빠르게 이어가지고 또 짧게, 그것마저 알려주면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빨리빨리 가죠? 네네. 숫자 딱딱딱. 네,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올랐습니다. 1.5%포인트 오른 73.1%고요. 부정평가는 22.3%입니다. 60대 이상 TK 보수층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60대 이상 TK 같은 경우는 50%대였는데 60%대 올랐고요.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핵 이후에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부정평가하고 긍정평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초박빙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 한 주 지나면서 구여권 지지층이 재결집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간으로 봐도 71.5, 73.3, 72.8 이렇게 월화수 이렇게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 6개월, 7개월간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서 다들 이제 6개월 정도 지나면 꺾이게 될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안들 나오면 주저앉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 이제 대통령들의 지지율이라는 게 그랬으니까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보통. 근데 이렇게 계속 회복해가는 걸 보면은 지지율이 과연 떨어지겠는가 60% 이하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탄력입니다. 사실상 모든 정부에서
이렇게 하방 경직성, 상승 경직성이 있으면 계속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라인을 봐도 이전 정부에도 계속 그래 왔습니다.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피로감도 생기고. 네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은 북핵이나 이런 거 하면서 훅 한번 떨어지죠. 네네. 60%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이 올라와요. 네. 몇 개월 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73.1%는 북핵 이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예. 예. 신기한 지지율 상황이고요. 어쨌든 돌아왔고요. 예. 네네. 정당으로 넘어가면 이번 주 주목할 것은 국민의당이 최저 지지율을 경신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다가 18, 9%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16.7%로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상승해서 51.8%, 여전히 2주째 상승세입니다. 역시 대통령처럼 60대 이상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계속 이전에는 한국당이 뒤졌거든요. 근데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60대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 지난주에 4.9%를 기록해서 최저 지지율 동률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0.5% 더 하락해서 4.4%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월요일 일간 집계에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끝장 토론 하루 전이었죠. 3.8%로 떨어져서 창당 이후 일간 집계로 3%대로 떨어진 건 처음입니다. 3%대는 보통 잘못 누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간 지지율에, 이거는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요. 500명 지지율 온체들을 따로 보는데 그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아예 안 나온다고 거의. 왜냐하면 이게 독도는 일본 땅입니까? 한국 땅입니까? 일본 땅이 좀 울었을 때 일본 땅이라고 잘못 누르는 비율이 이 정도 좀. 예, 이 조사가 1,500명 조사에서 오차 범위가 2.5%포인트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지금 이걸 보면은 오차 범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작위 잘못 변동이라고 볼 수도 예. 있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네. 국민의당 조사 정확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다. 예, 정의당은 오늘 정의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9대 대선 이후에 가장 높은 7%포인트에 근접했습니다. 3위로 뛰어올랐고요. 한 주 동안 1.9%포인트 상승해서 6.9%를 기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하락했죠? 지금 대통령과 민주당의 상승 요인하고 같이 결부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그 돈을 상납이나 수수하고 그것도 사적 유용을 썼다는 것이 상당히 크게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중도층, 진보층뿐만 아니라 9월 북핵으로 떨어졌던 보수층이나 TK 아주 전통적인 야권 지지층에서도 뭐랄까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것이 또 계속 확대 생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제 11명이 새로 합류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부여를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생각보다 크진 않고 바른정당이 빠져나간 것도 바른정당이 미치는 타격 정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러네요. 네, 바른정당은 지금 빼먹었는데 0.1%포인트 하락해서 5.6% 횡보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될 것은 TK에서 19대 대선 이후에 한국당에 거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까지 밀렸거든요. 처음으로 TK에서 절반 이상으로 한국당 지지율 절반 이상으로 넘어섰습니다. 오히려 TK에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언더독 효과인 것 같기도 불쌍하잖아요. 네. 정치라는 게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TK에서 많이 빠졌는데 빠지는 과정 속에서 민주당으로 가고 그 과정에서 바른정당 쪽으로도 일부 가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간단하게 그것만 알려주마 항목을 정한 것은 포항 지진 직후에 수능을 연기했는데 그때 말들이 많았죠. 예, 일부 논란이 잘했냐 있었습니다. 못했냐 한번 짚어봤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잘했다는 응답이 83.6%였고요. 잘못했다는 응답은 12.8%에 불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도 잘했다는 응답이 우세했거든요.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포함하면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잘했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거나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8.8% 대 42.4%로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뭘 해도 미워서 그래요. 예. 밉잖아요. 근데 이제 80대 이상은 80% 이상, 보수층도 60% 이상이 그 잘했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60대 이상에서도 81대 13인데 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거의 비슷하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60대 이상이 조금 더 넓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 비해서. 네. 아니,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미워하면 뭘 결정해도 미운 법이니까요. 네. 자, 조사 개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중 조사는 TBS 의뢰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15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실수 중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습니다. 응답률은 5.7%였고요. 현안 조사는 TBS 뉴스공장 의뢰로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습니다.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네. 김은희 기자가 계속 타이밍을 못 찾아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네, 조기 퇴근을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타이밍을 놓쳤네요. 네.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거의 없어질 뻔하다가 어느 날 폭발하고 욕만 먹다가 어느 날 칭찬이 쏟아지고 예, 굉장히 이상한 코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올백 맞았습니다. 수도권 내리사선 안민석 의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여쭤보려고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김성태입니다. 전국의 59만 수험생 여러분의 수능 대박을 응원합니다. 또 그분들 방송을 지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헌신하신 학부모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치아를 드립니다. 저 말씀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당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야당이 하고 계시네요. 아무튼 아직 뭐 오늘은 특히 이제 여당 포항 지역의 학생들 시험 보는 동안에 별탈 없기를 무사히 시험 잘 치르기를 바라고요. 100점 만점이라는 무슨 어제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 배제 기준 5가지 기존에 이제 탈세, 투기, 위장전입, 병력, 논문 여기 2개 더 추가됐잖아요. 엄주운전, 성범죄 7가지 하나도 포함되지 완전 않았다. 저는 자유롭고 네. 완벽합니다. 근데 왜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못 되시고 있는 거죠? 그거는 뭐 좀 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 딱 한 가지 빠진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신 감정. 그것도 좋네. 정신 감정이요? 정신 감정. 정신 감정. 예,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로? 지금 공수처 반대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분들 저는 정신감정 필요하다 봅니다. 정신 나간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 7가지를 국회의원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치가 더 신뢰가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공수처라는 거는 국회의원, 검사들,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를 하기 위한 특별 기구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잖아요. 심지어 대통령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리를 특별히 조사하고 관리하는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는 싫다는 거거든요. 내 목에 칼 들이대는 거 싫다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거가 이제 야권에 주로 타겟을 삼을 것이다 이런 이제 의혹을 그러니까 가지고 반대하는 이유는 한 뭐 너댓 가지가 되는데요. 반대하는 이게 정신 나간 이유는 짓이죠. 본인이 정신 하지 감정 마시고. 받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 안에 안민석 의원이 정신 감정도 그게 포함시키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여기 왜 그런가면요. 이게 낯짝이 두꺼워도 그냥 유분수지.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어서 대통령이 되면은 이 5대 비리 배제의 원칙을 가지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근 지금 현재 195일 동안 근 7개월 동안에 이 내로남불 인사들 이 부적격 인사들을 줄줄이 임명했던 청와대가 지금 아주 이제 홍종학 인사 다 억지로 다 하고 나니까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을 발표한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참, 한 일주일, 열흘이라도 있다가 해야지 말이야. 사람들이 철판을 깔아도 이만저만 철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안민석이. 김성태 아니. 의원은 본인 목에 칼 들이대는 공수처를 이제 반대하시는 저런 논리는 아니, 지금. 정치가 제가 이전에 이제 박쥐 정치 이야기했잖아요. 박쥐 정치 의원님. 말고 갈치 정치라고 들어봤어요? 갈치라는 생선은 동료를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이런 물타기를 하면서
이 자신의 생존을 해나가는 이 갈치 정치 있잖아요. 아니, 본인 의원 이야기, 공격하고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상대방 무조건 공격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런 갈치 정치 이게 저 논리를 지금 저대로 갈치 정치 논리거든요. 집권당 중진리 의원으로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대통령까지도 내 목에 칼을 대라. 우리 가족들, 주위 친척들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공수처 이거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왜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반대합니까? 자, 우리 안민석 의원님 지금 첫 주제는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발표 관련해가지고 안민석 의원이 정신감정도 여기 하나 더 넣자 그래서 지금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정할 건 해야지. 그럼 좋아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임용 기준 5대 배제 원칙을 이렇게 명확하게 내세우면은 지금까지는 그거 적용 안 시키면서 대통령 공약 때 내나 한 얘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홍종학 장관 임명하고 나자마자 이걸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대통령이 우선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임용 기준안을 대통령이 이미 대선 공약 때 내걸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인사기준 원칙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를 임명하겠다 했는데 그런데 캠코드 인사한 거 아니에요.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끊임없이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게 인사 간행 적폐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한 누군가는 청와대 주변의 참모가 책임도 지고 대통령도 사과하면서 앞으로 나는 7개월 동안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참 누워서 침 뱉는 격이 됐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렇게 잘하겠다. 이래 해야지. 그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공수처 이야기. 문제는 저러한 갈치 정치의 논리를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계속 70%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중도를 다 끌어들인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하는 정치 행태라든지 지진 대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거슬리는 게 아주 일상화가 됐어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보수가 다시 살아남기 힘들고요. 공수처를 반대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지연제가 많으니까 공수처 이거 신설되면은 우리 자한당 국회의원들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들 절반도 안 될 테니까 이게 두렵다. 이거 좀 살려달라. 차라리 우리한테 물밑에서 하소연하고 선처를 부탁하면은 인간적으로 좀 그래도 좀 봐주기라도 하죠. 근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자기들 지연제가 들춰질까봐 공처 반대하면서 청와대 대통령 직속 제1급 수석 비서관 반대 논리를 대는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금 현재 이제 특히 김관진 전 장관 안보실장 풀려난 거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붕괴를 금치 못하겠어요. 저는 김관진의 구속으로 최순실의 이 무기 쪽에 이 화산이 폭발되지 않을까를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받은 제보 중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합참의장을 마치고 2009년, 2010년 2년을 안민석 의원님은 가족들과 함께 워싱턴에서 2년을 본인이 살아요. 왜 아시다시피 전병헌 정무수석이 청와대 제1급 참모로서 아주 많은 그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구속 수사가 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이 또 없잖아요. 물타기를 하시네요. 네? 잠깐만 제 이야기하고서 말씀. 아니 내가 아까 본 내 얘기를 합니다. 자, 저 굉장히 지금 아주 지금 사법 말을 막으신 이유가 뭐죠? 저렇게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김관진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세요. 중요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인 것 같아서 이 얘기만 듣고.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그 2년 동안에 그 생활 비용을 외국의 방산업체에서 후원을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해요. 그러면은 2년 동안에 김관진 실장이 무슨 돈으로 그 생활비 많은 비용을 미국에서 2년 동안 그건 계좌 조사하면 금방만에 나오는 것이죠. 2년 그래서 동안에 미국의 방산업체로부터 말하자면 생활비를 받았다. 아마 4인 가족이 워싱턴에서 2년 동안 살았으면은 아마 100만 불 이상 정도는 썼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연 그 돈을 김관진 안보실장이 개인 돈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제보에 의하면은
방산업체가 후원을 미국의 방산업체. 받았다. 예, 그런 미국의 제보거든요. 방산업체가 나중에 우리나라에 무기도 파는 업체입니까? 그래서 이게 최순실하고 저는 연관이 된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순실이가 문화계 농단, 체육계 농단 하면서 결국엔 돈을 빼먹은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 무기에 비하면 끈값이죠. 돈을 사랑했던 진짜 대통령 최순실이가 과연 무기에 손대지 않았을까? 손대지 않았을까요, 공장장? 손댔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가정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연계고리가 2009년, 2010년에 김관진이의 미국에서 생활비 이것을 검찰이 쉽게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걸 기대를 했었는데 풀려나면서 어렵게 풀려난 게 이게 저는 단순하게 뭐 도주 우려가 없다. 이건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고요. 구속시킬 때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시켜 놓고서 풀어줄 때는 도주 우려가 없다. 시키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맨날 더 제어가 안 되지 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이건 새로운 정보니까 들어보고요. 새로운 정보. 이게 아무리 자, 지금 현재 재판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병우 재판을 방송을 하고 있는 하지만 사람이 이재용 재판하다가 저한테 밝혀가지고 주장을 바뀌었던 그 이모라는 부장판사가 지금 우병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래서 재판부의 이런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자, 오케이. 자, 김성태 의원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싶은 말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우리 안민석 의원님을 지켜보면은 본인이 의혹 제기하고 본인이 이렇게 문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또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구속적부심에서 이렇게 구속이 이루어지면 뭐 검사나 판사 칭찬하고 또 판사가 그걸 이렇게 기각하면은 또 재판부 그냥 욕하고. 자, 이런 것도 사법부의 판단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존중해줘야지. 지나가는 개도 이걸 웃지 않겠냐 이러면은 이 방송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관진 실장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예? 새로운 의혹 좋습니다. 미국에서요, 뭐 어떤 의혹을. 그 의혹은 다시 대한민국 검찰에 제보를 받은 게 있으면 제공을 하세요. 제공을 하셔가지고 당당하게 또 검찰이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으면은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대체로 제가 요 근래 이렇게 보면은 안민석 의원께서 제보를 받고 요 근래 의혹 제기하는 부분은 거의 헛발질이에요. 예? 김광석 씨 부인 서모 씨 건도 뭐 그것도 헛발질 된 거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죠. 예? 뭐 그 애도 저는 너무 많이 알지만은 방송 관계상 또 뭐 괜찮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또 뭐가 있는지. 자, 최순실 진실은 신만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고위공직자 저를 검찰에 고발해야지 뭐 쓸데없이 뭐 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왜 검찰에 고발하세요. 검찰에. 그 안철수 의원도 왜 최순실 보고 검찰에 안민석을 고발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한동안 또 두 분의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왜 그 전부 고소를 취하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또 고발됐잖아요. 안철수 쪽에서. 안철수 의원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건 자기가 납득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정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해가 안 가는 안철수 대표가 저를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우연찮게 국회 본회의장 로텐도홀 밑에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 말 한마디 최순실 재산 환수 그 몰수 특별법 국민당이 소극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그것이 안철수 쪽에서 저를 검찰에 고발할 만한 그런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회의원들 그냥 뭐 밤낮 고발 당하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민당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니까 소극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작년 11월 달에 자신들이 그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장장. 알고 계셨어요? 지금 그 얘기는 몇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안철수 그때가 소극적이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검찰에 고발을 당할 그런 사안입니까? 자, 세 번째 검찰 고발을 당하고 있어요. 안철수 측으로부터. 자리 좀 바꾸세요. 자, 그러면은 앵커를 시키고 안철수 대표 개인이나 정당 간에나 고소 고발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는 것이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 얘기도 잠깐 해봐 주시면요. 1, 2당의 입장에서 이 지금 3, 4당 간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남의 집안일에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요. 항상 해왔죠.
자, 지금 이 문제의 출발점은 예. 안철수의 위기의식으로부터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 이대로 안철수 대표가 중심이 된 국민당이 내년 선거를 이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전패할 거예요. 전패하고 나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안철수는 설 땅이 없는 겁니다. 정치 완전히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런 위기감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한당하고 바른당하고 국민당은 뿌리가 틀리잖아요. 여기에 통합, 연대 그런 이야기들을 막 아직 하고 5분 있는데요. 남았고요. 평상시대로 5분 가지고 한 10가지 정도 얘기할 수 저는 있습니다. 어쩌면은 안철수 대표가 보수 정당을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 대권 후보에 대한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 자한당과 바른정당까지 묶어서 후보가 되려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잘 안 되면 네네.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없구나 생각해서 나오는 분들과 이제 또 저는 여기 대해서 여기 대해서 있습니까? 국민당 내부에 호남 출신들은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당은 이미 심리적으로 분당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아니.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 아내님이 지난주는 좀 집권당 중진위원으로서 이렇게 품격과 품위도 지키시면서 했는데. 요즘 디거넛 엘리간스.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제가 유지하고 있어요. 한 주 만에 또 이 사람이 확 변했어요. 180도로. 김관진 에? 풀려나니까 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김어준 공장장이. 그렇지 않아도 이 기울어진 제가 운동장에서 김관진 방송을 하는데 다시 집어 하는데 넣을 겁니다. 정신 상태가 저렇게 불안정하고 안 좋을 때는 방송국이 출연시키지 마세요. 예? 정신 감정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와가지고 얘기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방송 중에서 가장 방송진위원회에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는 방송이 이 방송 제재를 아니에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예. 많이 받았죠. 정치권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 특갈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을 왜 아니, 반대하셔가지고 잠깐만요. 이 산화를 자, 내고 이제 있어요? 이당 입장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예, 이제 자, 그러면 이 제2당 입장에서 이제 3, 4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특갈비 투명하자는데 반대하는데 요 얘기하고요. 특갈비 저분이. 안민석 의원께서 혼밥이다 뭐다 해가지고 예. 안철수 대표를 공개할 때마다 제가 대려 방송에서 균형성이나 공정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안철수 대표 변론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제가 한마디 하겠어요. 일정 부분 어찌 보면은 안민석 의원 말씀에 동의가 되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과 바른당이 통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제2당으로 등극한다는 것은 이건 한마디로 아직까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현실인데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정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께서는 정치 공학적인 발상이 과연 이 안철수 대표가 이야기하는 새 정치였는지 그건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지난 5선 동안 이 새 정치를 뭐 이렇게 지향하면서 이렇게 정치권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이 시간 5년이면 길입니다.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5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어요.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정도의 아직 그 정치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안민석 의원이 속한 민주당은 국민의당을 늘 해치하는 같은 정당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어떻게 꼬시는지 하여튼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내요. 그럴 때는 heb시 정당이고 우리는 행제 정당이고 협치요.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또 이런 방송에 나와서는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안철수라 그래도 민주당 사람들은 믿질 못하는 것이고 차라리 뭐 적지만은 바른정당하고 뭐 이렇게 통합이라도 해서 좀 기반을 갖춰보려고 하는 그 처절한 몸부림에 너무 큰 비난을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안철수 대표와 국민당하고는 저희들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남의 집안 이야기 그만하고요. 저는 왜 그 새누리당과 남의 집안 김성태 얘기만 하시지 당시에 않습니까, 사실? 저하고 같이 15년도에 이맘때 예결위 간사를 함께 했잖아요. 네. 왜 특수활동비를 좀 줄이고 홍준표 대표 특수활동비 이거 어떻게 공개하자는 합니까? 이야기를 그 주장을 왜 반대했는지 하고요. 홍준표 대표 역시도 지금 갈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원혜영 대표로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당신한테도 운영비 주지 않았냐. 이건 김성태 의원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어요. 네. 왜 반대를 하셨어요? 예, 이 국정원의 특활비를 가지고 청와대가 받아 쓴 것이 드러나면서 이 논란이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 특활비가 개인 사적인 용도로 잘못 쓰여졌다면은 이건 이제 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할 건데 첫 번째는 국정원을 지휘 감독하는 청와대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 자체가 뇌물이라는 것이죠. 청와대 상납받은 그 돈을 그 40억을 누가 어떻게 썼을까요? 두 번째는 특수활동비는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곳에 쓴 것이 국고소득세.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보는 거고 판사끼리도 서로 싫어하게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판사가 싫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또 합의에서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항소심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판사가 있는데 네. 그거를 그 구속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기소를 하기도 전인데 갑자기 뭐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당연히 판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는 중간에 폭력 사건 같은 경우 이런 합의를 받다거나 예.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몸이 많이 아프거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이랬을 때만 신청하는 거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한 170건 정도 신청을 해서 30건이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인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인용률만 놓고 보면 20%인데 문제는 작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처리한 1심 사건이 한 5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 사건 대비로 봤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5천 건 중에 33건이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정말 계산을 미리 하셨어야죠. 예. 계산을 제가 산수는 약해요. 근데 1%도 안 된다. 예. 그거의 문제는 대부분 그 비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를 받거나 이런 사정 변경이 있었을 때지 아무 사정 변경이 없었고 김관진 전 장관이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없잖아요. 그 연세에. 이게 말하자면 법리 10일 만에 법리 판단을 새로 했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 변경 사항도 없는데. 그렇죠. 갑자기 도주율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갑자기 법원이 본 거예요. 보통 이럴 경우 변호사가 알고 그거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라고 하거나. 실제로 소용없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양형사유에서 나중에 법원에 이른바 괘씸죄에 걸릴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알려요. 그래서 이 적폐 관련 수사 작년부터 시작해서 김경수 교수가 질병, 이를 이유로, 그렇죠. 한번 청구한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처음. 고영태 씨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를 했다가 기각됐어요. 그건 다른 이야기고, 구속적부심. 하여튼, 구속적부심에 체포 구속적부심을 넓게 크게 하나 더 보니까 그 2건밖에 없는데 기각됐고, 또 이 사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암이었을 때도 기각됐거든요. 그렇죠. 뭐 기억하시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다 지우고 모자 쓰고 나타났잖아요. 눈썹도 없애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애초에 날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 강력하게 보여줬는데도 구속시켰고 이후에 또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정말 심각한 상태라고 했는데 결국에 안 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 이후에 급속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속이 줄어드니까 구속에 대해서 적부심사 청구하는 일은 정말로 줄어든 거죠. 인용도 잘 안 되고. 적폐 수사 관련해서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다니까요. 질병이.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밑에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국방부 장관 했을 때 부하직원은 실형까지 받았거든요. 벌써. 그거를 그리고 내가 지휘를 했노라는 걸 본인이 인정을 한 상황인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받고 기생충 화면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한 종편이나 보수 매체의 졸렬한 의도나 제가 얘기한 그런 멘탈리티의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의학적인 케이스가 아니다. 여기에 북핵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순한 북한 병사. 총격당해서 위독한 북한 병사를 살려내는 나만의 의술. 게다가 평판이 아주 높은 의사. 여기에 이제 남반보다 굉장히 열등하다고 비위생적인 북한을 알리기 좋은 기생충이라는 소재의 등장. 그걸 놓치지 않고 막 화면에 뿌려대는 종편. 보수 매체 이런 복합적 요소가 다 중첩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단순히 환자 인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이걸 다 도파할 수가 없다 도저히. 게다가 그 상대는 평판이 높은 의사인데 대중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프레임을 너무 좋게 잡았다는 건 그런 의미다.
저한테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구속된 김관진 전 장관이 풀려났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적부심사에서 석방이 결정된 건데요. 구속 적부심은 피해자가 구속된 이후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댓글 부대 관련 혐의로 구속된 지 11일 만에 그러니까 풀려나게 된 건데요. 관련한 판단을 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관진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열 저희 영장 해설 판사님이 나오실 찬스인데 오늘 수능 예. 학부모신가요? 예, 하필 예. 자녀 수능이라 저는 운전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게 포기할 수 없잖아요. 네, 방송을 듣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대타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라고. 예, 대단히 부족하지만 잠시 후에 요사를 또 해설하기 위해서 대타 양변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적폐 수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과거 누구였죠? 김경숙 교수. 예, 김경숙 교수가 이제 질병, 암. 예, 당시 암위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질병을 이유로 구속 적부심을 요구했고, 예. 그때 이제 안 됐죠. 예,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요. 예. 심지어 같은 재판부였습니다. 형사합의 51부요. 적폐 수사에서, 소위 적폐 수사에서 구속 적부심을 요구한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걸 제외하고. 질병, 암 위기라서 한 걸 제외하고, 그냥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고 한 자체가 처음이고요. 예. 석방된 것도 당연히 그럼 처음이죠. 저는, 왜냐면 구속영장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보수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까지 떨어졌는데 또 한 번 묻는 이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그래서 저는 이걸 신청한 자체가 될 줄 알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례적이고 떨어진 건 더 이례적이죠. 이상합니다. 있는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래서 겨우 5일 만에 들켰잖아요. 누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반드시 파악해봐야 된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거에 나오면 계속 수습해 가야 되는 거고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접어야 했던 이유가 뭔지 예. 추가 취재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한 건지.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모두 정치에 관여해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하고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지시인데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뤄졌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다시 한번 소환되고 다시 한번 구속영장 청구될 개연성이 있네요. 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같은 경우에도 혐의 선상에 같이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추명호 소위 이제 최순실 라인 예, 전 국장의 공범으로 적시되고 네, 공소장에 그렇게 쓰여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 사찰의 지시는 우병우 전 수석으로부터 받았다. 예. 이번에도 빠져나갈까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런 뉴스가 있고요. 그 외에 양지열 변호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만 더 전해드릴까요? 예, 차은택 씨가 어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명시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너무 많은 혐의와 너무 많은 사안에서 공범 혹은 직접 지시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전히 사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태극기 들고 집회 하시는데 그 집회는 법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 적부심을 통해서 석방된 사안 가지고 이정열 판사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연결이 안 돼서 예 아침에 연락했더니 대타 양지열 변호사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그 사이 전화 끊어졌어요? 예. 기다리다가 삐졌나 봐요. 전화 연결됐다는 소리 듣고 제가
들어왔는데. 다시 연결됐습니까? 예. 큰 도움이 안 되네요. 지금 30초를 까먹었어요. 변호사님? 예, 여보세요? 네. 대타가 이렇게. 뭘 까먹어요? 시간을. 자, 빨리 얘기합시다. 예. 이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예. 그죠? 정말 황당했습니다. 예. 예. 어젯밤에 저도 보고. 예. 원래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들이 요즘에는 청구 자체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왜냐면 이게 판사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구속적부심은 재판에 넘기기 전에 예. 그 전 단계에서 그 전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판사가 영장을 내준 게.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김종대 의원이 귀순 북한 병사 상태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기생충 등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 환자 인권을 권하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환자를 수술한 이국종 교수는 모든 정보는 군 그리고 정보당국과 상의에 공개 결정된 것으로 비난은 부당하다는 반론을 했죠.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이 문제를 봅니다. 과거 서구 제국주의가 동양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 동양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동양을 비위생, 전근대, 야만의 이미지로 형상화했었죠. 너희들은 그렇게 미개하니 우리에게 당하는 게 당연하다.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합니다. 환자 인권으로 표현된 김종대 의원이 느낀 불편함의 본질은 우리 남한이 목숨을 걸고 기순한 한 병사의 기생충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대한 우월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졸렬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런 불편함이었다면, 그런 종류의 불편함이었다면 그 비판은 당국과 협의하에 의학적 팩트를 브리핑한 이 교수 개인이 아니라 정보 공개 범주를 정한 당국과 기생충 화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북한의 비위생만을 강조한 미디어에 포커스 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우리 미디어가 북한을 상대하는 그 멘탈리티에 대한 문제 제기로는 의미가 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될 줄은. 네, 계속해서 실시간 검색 순위에 네. 있던데요. 여기 잠깐만 하자면, 예, 왜냐면 굉장히 예리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하다 끝내면 되죠. 네, 잠깐요. 네. 김종대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게 빛을 발하지 못한 이유는 프레임을 너무 좁게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냐면 환자 인권만으로 프레임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타겟이 되어버리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런 정치적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의학적으로만 동일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남한의 병사가 그 구역에서 똑같은 총격을 당해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수술 과정에서 회복을 지연시키는 회축이 발견됐다. 이런 똑같은 상황을 남한 병사로 생각해봐요. 근데 우리 군 당국이나 정보 당국이 자, 회축을 공개합시다 했을 것인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그걸 크게 종편에서 기생충 화면을 집중적으로 띄웠을 것인가?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 남한 병사 그러면 향후 사회생활 어떻게 하라고 하냐 이러면 인권 문제나 사생활 보호 문제 당연히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인권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고 직접 얘기했는데 부하들은 또 구속됐거든요. 해설은 다소 부족하겠지만. 에이, 자꾸 부족하다 그러시는 건가요? 영장 실질심사를 안 해본 분이잖아요. 이분은. 양변과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발생 당시에 성형시술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른 성형시술 내용에 대해서 SBS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난항을 겪을 때도 참사 이후 처음 대국민 사과를 발표할 즈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성형시술이 이뤄졌다라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점은 5월 12일과 13일인데요. 비선 의료를 했던 김영재 원장 그리고 또 부인까지도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바탕으로 특검이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세월호 사고 이틀 후에, 예. 적어도 이틀 후에는 실수를 한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인다는 게 특검의 조사보고서였는데 그게 공개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사고 당일도, 예. 미용과 관련된 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그때 일정을 비워두고 있었고 미리. 네, 수요일 날 네.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사에게 전날 오지 말라고 통보해 두었고 그렇다면 사전에 예약된 그리고 그로부터 9일 동안 미리 일정이 안 잡혀 있었고 사전 예약된 어떤 미용 관련 일정이 있었을 거라고 강력히 추정하는 바에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 그 이후에 거의 한 달여간 수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당시만 되돌아가 보면 전 국민이 이제 화면을 지켜보며 혹시 추가 그렇죠. 구출이 굉장히 충격받고 있는가, 슬퍼하고. 그다음에 예. 오늘은 수색을 한다. 유가족들 인터뷰하고 그리고 이제 길에 나가서 뭘 사질 않는다. 사람들이 저녁에 술을 안 마신다. 이럴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수술을 했다는 거죠. 예. 네, 5월 한 달에만 비선 의사 부부가 최소 5차례 방문했다라는 것이요 특검의 판단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하여튼 그런 게 밝혀지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지난 17일에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이를 은폐했다라는 건데요. 추가 수색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그랬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5명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이를 모른 채 지난 18일에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는데요. 당시 유골 수습 보고를 받았던 해수부 현장수습본부의 김현태 부본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세월의 선처조사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요. 자신이 책임질 테니 유골 수습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미수습 가족들하고 여기서 그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라고 다 얘기돼 있는데 또 유골이 나오니까 그럼 연장하게 될까 봐 이 사실을 숨겼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현장의 부본부장 정도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누가 이 결정을 내리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유골이 나왔는데 이제 그만하자라고 결정할 위치